자, 안녕하세요. 북서너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항의 의미와 세계 체제 부분을 할게요. 여기는 뭐, 어, 그 임용 시험에서는 거의 볼 건 없어요. 요 내용 자체가 그냥 어떤 관점을 소개하는 건데, 세계 체제, 그러니까 이때 세계 체제라는 것은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죠. 이 유럽 중심의 세계 체제가 언제 형성됐는가, 그런 어떤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체제 이후부터 산업혁명 전후로 해가지고 형성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관점이 있구나하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자, 내용을 보면요. 자, 유럽인들의 대항해가 이제 세계 역사에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인류 경제 혹은 인류 역사에 의한 세계화일 것이다. 15세기의 시점에서 세계의 각 대립은 어, 고립되어 발전되었으나 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간에 어느 정도 교육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단길, 바닷길, 초원길 같은 일정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 여행자들이 이웃 문명권에 깊숙이 들어가 그곳 사정을 알리는 일이 간헐적으로 일어났죠. 그 전에 이제 보듯이 몽골의 이제 여러 사졌다는 이제 유럽에서 파견해가지고 몽골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리산 발견 이후부터 일어난 이 대규모 소통은 아직 불가능했다. 어, 그러나 대항해 시대와 함께 세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때 긴밀한 소통이라는 것은 경제, 뭐는 사회, 정치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되게 교과서도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발견 이전에는 이제 문명권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됐다가 나중에는 지리산을 발견 이후부터는 주제별로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동서양을 떠나서 이제 서로 간의 문명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특히 18, 19세기 들어가서는 서양 중심의 어떤 것들이 이제 더 그 연결돼서 서양의 역사적 흐름이 다른 그 국가의 흐름들과 또 그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 흐름들이 이제 서양의 흐름들과 연결되면서 종속되는 그 형상들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포마네치는 그 인류의 문명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중국인들은 영국과 네덜란드에게 비단을 팔고 그 대규모 에스파냐 페쇼화를 이제 결제를 했고요. 이 페쇼화는 지금 멕시코 볼리비아에서 예,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주조한 곳으로 그 원료인 음은 그 에스파니아에 동원한 암아프리카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의 강제 노역에 체결된 것이다. 자, 은은 예멘의 모카에서 커피를 구입한 무슬림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독교들을 통해 중국에 흘러들어갔으며 반면에 커피는 메카 순례자에 의해서 모로코와 이집트에 넘어 페르시아, 인도, 자바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까지 퍼졌다.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는 무슬림 음료인 그 아프리카 대영화의 성 샹투메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된 설탕과 단맛을 낸 뒤 중국 도자기로 담아 기숙도에 소개되었다. 커피를 마신 뒤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재배한 담배가 제공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상품들이 쭉 나오죠. 이거는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리산의 발견 이후 예, 이렇게 세간의 그 각 지역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긴밀한 소통이 된 거죠. 예,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나타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400년부터 1600년 사이 대항해 사업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과 근대화와 세계를 주도한 것은 유럽 국가들이었고 이를 통해 유럽은 가난한 그 다른 지역의 어, 가난한 한 지역의 어떤 세력에서 세계적인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거대한 새로운 시장의 출현과 그것을 끊임없는 확대는 유럽의 상인과 제조업자에게 전례 없는 기회와 자극을 주었고 그 다음에 유럽 경기에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었으며 새로운 부와 자본을 축적되고 새로운 근대적 기업 형태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새로운 근대적 기업 형태는 지리상의 발견 형태 결과 나타난 무슨 형태죠? 주식회사야.
이 주식회사는 뭐 때문에 만드냐면 지인을 발견하려면 막대한 이제 비용과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인의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식을 갖다 팔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살 만큼의 비용을 이제 마련하는, 그 주식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모집을 한 다음에 대량에서 돈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물, 그걸 금과 은을 주식에 투자한 만큼 사람들 비율을 이렇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형성됐던 것이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대량의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형태의 주식회사죠. 그리고 대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업 같은 들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동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고 시민 계급이 무용무용 자라났다. 이때 시민 계급은 산업자본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이런 자본가들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항해가 유럽인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계기를 제공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로 인해 비유럽인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럽이 언제부터 세계를 지배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서로 간에 이제 대항해를 통해서 경제주가 활발해진 건 그 사실이지만 유럽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 건 또 다른 문제야. 왜냐면 그 당시 대항해 시대 때 16세기 때만 해도 유럽은 물론 전 시대보다는 좀 발전은 했지만 그 뭐냐면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산량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뛰어넘고 세계 체제를 이제 유럽 중심의 체제로 만든 거는 나중의 일이죠. 이건 19세기 들어와서 얘기는 건데 요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이에 대한 의견이 나눈다. 한쪽은 서양이 지난 500년 동안 세계 나머지 국가들 대상으로 진정한 의미의 패권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상의 발견 이후에. 그래서 다른 한쪽에는 비록 유럽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상황이 신세계와 아시아에 전개됐지만 1500년에서 1800년까지는 아시아 세계 인구와 경제 활동이 세계 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서양의 지배, 서양의 경제 지배는 18세기 후반 정도 산업혁명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최근에 이제 후자의 주장이 힘을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갈색 책에도 나와 있죠. 방구사에 있는 내용도 이게 나와 있는데 요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주장이 오고 가고 있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연구 성과는 후자가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대항해가 시작된 무역, 부와 군사력, 과학 기술은 모두 중국, 이슬람권 같은 아시아 세계에 우위 있었고 그 상태가 300년간 유지되다가 18세기 후반까지 19세기 초반에 역전이 되죠. 역전돼서 유럽과 미국 쪽으로 판세가 급속히 기울었던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유럽은 1500년 이후 비유럽의 부를 엄청난 규모로 약탈됐음에 불구하고 이때 비유럽의 부는 되게 어느 지역일까요? 아메리카 지역이죠. 아메리카의 금과 은 또는 이 아프리카의 노예 이런 약탈적 무역을 통해서 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지의 향신료나 비단, 차 이런 것들 가지고 왔던 거죠. 예. 자, 18세기 말에 이르러서 유럽은 아시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으며 아시아가 부와 권력에 면에서 아주 늦게까지 세계 중심의 지위에 유지되고 있었다. 인 거죠. 자, 그렇지만 해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의 시대, 대항해 시대는 유럽인과 비유럽인 간의 어떤 장기적인 거쳐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던 데서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두 집단의 만남이 외견사 일방적인 걸 보이고 또 실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서양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 비유럽인들을 공격하고 착취하는 것은 원주민을 학살하고 납치하고 노예하고 그리고 장혹하게 정복하는 갈등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인류 간의 어떤 교류가 꼭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임신 전쟁이라든지 병자 전쟁
이걸 통해 전쟁을 통해서 교류가 됐죠. 그래서 갈등과 함께 동시에 뭐도 이루어지냐면 교류도 같이 이루어져. 예. 전쟁이나 뭐 이렇게 갈등적 요소와 함께 교류도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서양인들이 아메리카를 침략할 때나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사실 이 시기는 유럽인과 비유럽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발견했던 시대이다. 자, 유럽인들은 다른 대륙과 자신이 마주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다른 대륙의 주민들로 이상하게 생긴 배와 총과 말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와 기이한 매너와 간섭을 가지고 온 백인들의 도착을 무엇을 의미한지를 이해하기 노력했다. 어떤 경우도 그 가정과 결과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었으며 그것은 좋든 나쁘든 양자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 갈등과 교류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죠. 물론 이 만남이 주도한 건 유럽인이었고 궁극적으로 비유럽에 대한 유럽의 착취와 지배가 관철되긴 했지만 말이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의미를 뒀다는 거죠.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르네상스와 이제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보통 이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중세로 묶진 않죠. 그래서 근대 시작으로 보지만 보통 그렇다고 해서 근대로 또 보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이제 동양사, 중국사 접근하는 것처럼 그냥 보통 근세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그 앞에 보면 르네상스의 의미가 나와요. 르네상스 의미.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어로 재생, 갱생, 부활 이런 것들의 의미인데 요때 이제 그 재생, 갱생, 부활은 중세를 부활하는 게 아니죠. 고대의 어떤 문화, 고대 인문주의, 신주의, 신중심의 세계관 벗어나서 인문주의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되게 시기적으로는 14세기에서 16세기예요. 두 가지 이제 르네상스가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 다음에 저쪽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보면요. 14세기, 16세기 때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서구인들에게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새로운 문해 부흥도 발전한 나가는 일컫는 말이 르네상스죠. 동시에 르네상스는 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서양사에서 중세에서 근대 넘어가는 이행기라는 어떤 시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시대 개념으로 르네상스 이해할 경우에 종교개혁이나 신학로 개척 같은 형성도 왜냐 그 시대가 되게 14세기, 16세기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르네상스 시대도 포함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뭐냐면 보게 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르네상스 보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중세 연속상에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대라는 관점에서 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기로 이제 보는 관점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근대 관점으로 이렇게 르네상스를 이제 보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근대적 성격을 강조한 사람이 뭐냐면 19세기 스위스 역사가였던 브루크하르트야.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최초로 르네상스 개념을 확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를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쩌면 르네상스 시기를 중세와 단절된 독립된 완성의 형태로 본 거야. 그래서 중세와 단절된 고대와 연결된 문화 형성으로 인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중세에 의존하는 그 당시 낭만주의 경향에 반발해서 이런 인식이 형성됐는데 일단 브루크하르트가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하나의 근대의 시대로 독립된 시대로 인식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세기 스위스 역사가였던 브루크하르트가 들 수 있는데 브루크하르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를 연구하면서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중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문화, 즉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주의 경향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근대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됐다고 주장했다. 자, 여기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여기 우리는 뭐 이기주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때 이기주의는 그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 그 당시에는 되게 신중심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발달됐죠.
개인이 드러내지 못할 어떤 그래서 예술 작품들을 만들 때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만들었잖아요.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누가 만드는지 몰라.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조각품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죠. 근데 요때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뭐냐 개인주의 경향에서 신이나 공동체의 어떤 문화나 경험보다는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강조하는 거야. 이때 개인주는 개인의 경험, 개인이 느끼고 직관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 강조한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되는 문화 작품에 반영돼 있죠. 예술 작품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품이나 이런 예술품을 보면 누가 만든지 알잖아. 이거는 레오 다빈치가 만들었다.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이건 아는 건 다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 이런 게 개인주의 아니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떤 신과 공동체, 집단보다는 자기 개인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물론 인간 중심의 헌세적 세계를 가지게 되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뭐냐면 그대로 관찰하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브루크하우트가 이제 그 인간과 세계의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얘기해요. 그 예전에 신중심의 세계관에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뭐냐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에서 자신의 개인에 입각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인간과 세계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인간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것들을 보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무조건 뭐 신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봤는데 이제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루크하트가 보기에는 르네상스는 근대사에 입각한 근대 문화이자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브루크하트 견해에 대해서 뭐그 후에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많은 중세 사가들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중세 암흑 시대를 보는 그 견해에서 단원이 반대하고, 이 암흑 시대를 보는 거는 이거는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봤죠. 계몽주의자는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에 입각해서 근대는 이성에 입각한 거고 저쪽 중세는 이제 암흑 시대다. 그렇게 보고 아마 브루크하우트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세사가는 중세 시기에도 나름대로 근대적 모습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표적 카톨릭 르네상스, 뭐 12세기 르네상스처럼 고전 고대의 문화, 부활 같은 것도 있었죠. 카톨릭 르네상스는 다 할 테고 12세기 르네상스는 전 시간에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저쪽 이베리아 반도나 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르네상스 문화의 발전이 일어나죠. 도시 중심에서. 그래서 뭐 스콜라 철학도 탄생되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었다든지 르네상스 시대에도 대부분 유럽인들이 여전히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중세와 르네상스가 서로 대입된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첫 번째 위견이죠. 두 번째 위견은 브루크하트가 주로 이탈리아에 주목을 뒀다는 거야. 그래서 중세사가든 알프스 이북의 서유럽 지역에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세와 르네상스가 명확한 관계를 그을 수 없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중세의 연장성이자 중세와 근세 가독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 거죠. 심지어는 극단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브루크하르트식의 르네상스에 반발해서 일부 역사가는 르네상스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르네상스와 중세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르네상스의 의미를 격화시켜 갖고 별 필요 없는 시대다. 이게 무슨 시대 개념을 도입할 필요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하여튼 밑에 보면 르네상스와 중세사의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앞에 그러니까 브루크하우트 비판적 관념으로서는 20세기 때 등장하는 거죠. 중세의 연속성.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14, 16세기 때 유럽에서 일어난 사회 문화적 변화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죠. 예. 그렇다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런 브루크하트의 고전적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중세와 결별된 근대적 독창적인 그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 특히 브루크하트는 근대 개인주의 출현을 르네상스의 핵심적 특징을 여겼지만 근래 역사가들은 르네상스를 지배하는 오히려 집단주의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인다. 개인보다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루크하트가 제시한 르네상스 모습은 19세기 세속적 자유주의 유럽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신화다. 아,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앞에 르네상스 자체가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그래서 19세기 때 브루크하트에 의해서 현재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번에 기출문제 나온 그 역사학 개념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조공채권 관계를 근대적, 자주적, 뭐 다원적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자주적, 다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내재, 외양, 체제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다. 그런 입장을 또 르네상스에서 보고 있는 거야. 뭐 약간 텍스트론 이유가 비슷하죠. 자, 하여튼 이 르네상스를 이제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중세 근대 넘어가는 이행기라는 복합적인 역동적 시대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까 중세 시대를 보는 거, 이행기, 근대를 보는 거, 뭐 등등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엔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브루크하트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9세기 때 최초의 르네상스 개념 확립했고 그 르네상스를 시기를 중세와 독립된 어떤 완성 형태, 근대의 어떤 형태로 봤다는 거, 그리고 고대와 직결된 문화 형성을 인식했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뭐 20세기 때 르네상스 그 브루크하트의 견해 비판 그건 뭐 르네상스 개념 자체를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세 연속성을 강조하고 이행기를 강조하고 그런 측면 그리고 개인보다 뭐 집단주의 정책성이 강하다. 뭐 요 정도 비판 정도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브루크하트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카드 관점 같은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다음 인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문주의. 자, 인문주의를 이제 보면 르네상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 르네상스가 복귀를 하잖아요. 복원을 하잖아. 재생을 하죠. 그때 재생의 대상이 됐던 것이 어디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죠. 고전이죠.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 그리스 로마 고전 시대를 연구하면서 가르친 인문주의가 이제 뭐냐면 그 르네상스 그의 시대의 정신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날식으로 인문주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냐. 보통 우리가 이제 인문주의를 후머니즘 해가지고 인본주의, 뭐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르네상스 후문이 좀 약간 달라요. 신과 종교 대신에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우선시한 강조하는 현대 후모니즘, 즉 인본주의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을 중심하자는 것보다는 고전 연구와 관련된 거야. 고전 연구에 입각한 교육 문화 운동을 그 당시에는 인문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후모니즘 어휘에는 라틴어의 후마니타스는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의 품위에 가장 어울리는 교양학문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양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주로 문법, 수사, 시, 역사, 도덕철학 같은 인문과학을 후마니투스를 인본주의라고 했고 그 인문주의의 이제 일환으로서 뭘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 당시 그 서양의 고대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 이게 르네상스 후문제 인본주의, 인간 중심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오개념이고 지금의 관점에서 본 거고 요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교양적 인간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양 학문을 배우는 걸 인문주의라고 보고 그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인본주의 안에 교양 학문 안에 그리스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고전도 포함되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확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교양 과목이 확장됐다.
그래서 교양감이 확장돼서 그리스 로마를 연구하는 로마의 고전을 연구하는 그런 기풍 이런 것들을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라 불려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이제 인문주의 내용이죠. 자, 르네상스 시대 키게너 같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한 인문주의의 공통된 특징의 목적은 원전으로 볼게요. 원전.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원전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간에 중세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석 붙이고 왜곡되고 훼손된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14세기 때 이탈리아 신했던 페트롤카,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비롯한 주요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작가들의 작품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주석서, 해석서를 거부하고 원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 네, 그 원조로 돌아서 이 원전 속의 작가의 견해를 원전을 되돌아가서 작가의 견해를 원전 자체의 문맥 속에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호대사원들의 해석을 통해 읽는 게 아니라 그 원전 자체에 들어가고 그 당시의 사회적 조건이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인문주의자들은 원전을 강조한 것은 결국 단순한 머나먼 과거에 대한 맹목적 집착에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원전을 연구함으로써 그 당시 중세 스콜라 철학을 비롯한 기존의 정통적 가치들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그다음 플라톤 철학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원전을 다시 읽으면서 종전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철학을 뒤에 이제 해석한 거 있죠. 그걸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전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작가들의 세계와 그들이 중세를 규정한 세계 차이를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주어진 특정 대상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비판적 역사 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15세기 때 대표적인 게 비판적 역사 의식의 대표적인 것이 원전을 다시 읽자.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렌츠 발라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전 속의 문맥을 보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콘스탄트 기진장 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것은 원전에 비칠 때 이건 나중에 조작된 것이다. 이거는 교황의 세속적 지배권을 근거가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이 콘스탄트 기진장은 콘스탄트 대제가 그 서방구 땅들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통치권을 교황한테 맡겼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교황이 이제 울고 먹죠. 이 카로lin과 왕조들과 대응할 때 뭐 피핀이라든지 그 카로스 대제가 뭐 할 때 왕이나 그 다음에 선호마 황제가 임명할 때 요걸 이제 울고 먹는데, 이거는 그 원전을 보고 다른 역사책을 이제 비판 검토한 결과 4세기가 아니라 8세기 때 만들어진 위조 문서라는 걸 밝혀내죠. 예. 이런 것들은 고전 고대의 어떤 부활을 통해서 원전 연구를 통해서 이런 성과죠. 그래서 고전 고대의 부활 그 자체보다 고전 접할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바라보기 시작한 르네상스 인문주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이제 비판적 시각으로 비판적 시각 나가는 그런 르네상스 인문주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중세 학자들은 고전을 이용할 때 고전 고대의 문명과 자신의 시대 사이의 간격 사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방면에 인문주의는 원전을 중시하면서도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맥락을 본다고 했죠. 역사적 맥락.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시대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간다. 그래서 좀 약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사료 비판을 통해서. 자, 이런 인문주의는 당연히 대중적인 성격보다는 엘리트적 속성이 강하죠.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시대 주요 예술품을 수용했던 집단이 소수의 교양 엘리트 계층이기 때문에 되게 이들 이제 그 여기는 물론 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만 좀 한정돼서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 작품들 소비했던 계층들이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 돈 많은 대부유주아 출신들, 그다음에 메디친과 같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그다음 교황들, 고급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들의 후원을 받고 왔기 때문에 되게 보면 이들의 이제 인문주의 고전 연구도 되게 보면
그 대중들하고 별 관심이 없는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을 복구시키고 문맥을 파악해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인문주의자 역시 되게 부유한 가문 출신이나 궁정이나 상층 시민계층의 후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15세기 때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인문주의 교육과정은 공화정이든 전제군주주의든 정치 권력에 참여한 엘리트 육성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를 뛰어넘어 20세기 이르까지 서양식 교육제도의 중요한 흐름을 남게 됐다. 이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지. 그래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대중들보다는 엘리트 위주의 어떤 교육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서양 교육제도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인문주의를 중시하는 원전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필수죠.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를 구사할 수 없는 그 하층 민중들이 인문주의 교양에 갖춘 특권적인 진입하기 힘들었고, 하층 민중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 르네상스 흔히 일종의 의도된 엘리트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 엘리트 위주의 하다 보니까 르네상스 대중과 상관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뒤에 이제 어 북유럽 르네상스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좀 민중적인 어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해. 이건요. 자, 흔히 르네상스 시대는 사람들 사이에 세속적이고 선세적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시대도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르네상스인은 물질적 재산과 권력, 명예, 쾌락 같은 세속적 가치를 강하게 추구했고 피코 델레 윌렌도라 같은 인문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을 예찬하면서 인간성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포명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은 이제 뭐냐면 벗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 인문주의자들은 기독교 자체의 근본적 해결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문주의를 반기독교 반종교적 운동으로 우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기독교보다는 친기독교적 성향이 강해요.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유럽 르네상스 넘어가면서 이제 원전의 복귀 대상이 그리스 로마 시대 고전이 아니라 이제 뭐가 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종교 개혁적 성향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교 개혁 틀 안에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는 카톨릭 틀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뒤에 이제 종교 개혁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물론 종교 개혁도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여긴 이탈리아 르네상스니까 종교적 성격이 좀 강했다. 그리고 반종교적 성격은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페트르카가 순례나 어떤 실제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남북 프랑스 방투상에 올랐다는 이유는 흔히 브루크하트가 해석된 세계의 발견, 입증한 건데 개인의 입장에 개인의 경험을 해서 개인의 어떤 경험을 해서 세계를 이제 보는 그런 걸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에 오는 페트르카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을 꺼내들면 이런 즐거움 때문에 인생의 영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대세경 이단은 이걸 잘 시사하는 바다. 사실 인문주의자들은 이상적인 인간성을 설정하기 위해 이교적인 고전 고대 문화와 기독교 정통을 정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는 결국 기독교의 대립 명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 북유럽의 기독교 인문주의자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존의 교회 틀 속에서 뭐냐면 행동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인문주의자도 교회를 비판하는 거지 카톨릭 교회를 비판한 거지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 기독교 인문주의 특히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루터 같은 사람들은 교회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북서유럽의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루터에 영향을 주게 된 거야. 특히 교회 자체를 부정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 토양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아직 기독교 인문주의자 자체에서는 교회 비판뿐이지 교회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자, 요 뒷부분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제 좀 보죠. 자,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먼저 탄생이 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서기하고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전 문화 정통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이게 왜 또 그러나? 예. 고전 문화 정통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는 예전에 로마 제국의 옛 터전이었고요. 그리스 로마의 어떤 유물들이 유적들이 많았죠. 그다음에 어떤 고전 문화 연구하거나 어떤 교육이나 문화가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아, 경제적으로 14세기 때 이탈리아는 되게 번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자,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이게 얘가 민감하네요.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역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시민 계급이 형성돼서 그들 후원해 줬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뭐 법률가, 공중인, 서기 같은 세속적 지배인들, 직업인들도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이제 부유주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동방무역의 접촉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특히 비잔팀 쪽에 접촉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뭐 그 당시 여러 학문도 들어가죠. 그 특히 이제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플라톤 학문 있죠. 요때 플라톤 신플라톤 철학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다양한 요인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을 이루게 됐다는 거.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성격은 뭘까요?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성격은 심미적이고 그 다음에 귀족적이고 문해지향적이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의 고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죠? 자, 이거는 그 일종의 반봉건적이 아니라 약간 봉건세의 옹호를 받으면서 성장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프스 이후의 르네상스 있죠. 비판적, 사회적, 종교지향적이고 원시 기독교 고전을 기반한 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런 두 간의 차이는 그 예전에 기준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자, 이탈리아는 서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이 봉건제가 무너지고 산업과 도시가 발달된 지역이었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을 중심으로 산업의 발달은 부유한 아이고 잠깐만요. 그 부유한 시민계층에 추천하게 되는데 이 상층 시민계층은 도시의 세속적인 생활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와 교육체가 필요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는 이례적으로 일찍 송인들 고용이 발달됐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성직자들에게 크게 유전할 건 달리 법률가, 공중인, 서기 같은 전문적인 세속 직업인들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런 그 변화는 이탈리아 도시민들에게 자치적인 도시 공동체에 기초했던 고대 로마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되었다. 그 가능했던 것이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정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11, 12세기 때 꼬문 운동을 주도했던 부유한 상층 시민들은 봉건 귀족들과 함께 도시 문부의 계층이 형성됐고요. 되게 남유럽형의 도시 그 꼬문 운동의 특징인데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종제 귀족 계급을 뭐냐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협력해서 이제 도시 국가를 꼬문을 만들죠. 어, 그래서 이제 이들과 결합하면서 도시 문벌 귀족 계층이 이제 뭐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 체제가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개 이제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볼 수 있죠. 북유럽 북이탈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가 형태의 밀라노, 피렌체 이런 국가가 있었고, 그다음 중부 지역은 교황령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 남부는 그 농업지대죠. 양시칠리아 왕국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르네상스 이탈리아는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요거 하나하나의 위치나 그다음 각각의 공화국의 특징들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수십 개 도시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북부, 그 다음에 교황령에 위치한 중부, 나폴레옹 왕국, 양시치아 왕국이 있던 남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처음에 도시국가들은 공화정의 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사회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정치 권력이 집중됨에 따라서 한 개 가문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배체제가 우위가 점하게 되죠. 그 예를 든 게 이제 필렌체 메디친가가 있죠. 메디친가. 그래서 필렌체라는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여기 이제 있어요. 교황령 북쪽에 있어. 교황령 바로 북쪽에 있어요. 이게 교황령이면 제가 지도를 잘못 보이는데 그 위에 이제 토스카나 평원이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네. 여기 이제 중심 도시가 필렌체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필렌체가 불려졌다가 나중에는 토스카나 공국이라고 또 불려지기도 해요.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래서 초창기 때는 공화제 형태였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치오피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누가 그 권력을 잡냐면 그 메디친가라는 그 금융가문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 지배국가, 전제 지배정을 전제 군주제 국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금융업을 통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한 피렌체를 지배하게 된 메디친 가문이 대표적인 거다. 자, 메디친 가문이 이제 집권하게 된 배경이 됐던 것이 치오피는 아닌데, 치오피는 나는 뭐냐면, 치오피는 양모 노동자들 얘기해요. 이들이 피렌체에 있는 양모 노동자 치오피라고 이제 하는데, 이들이 왜 일어났냐면, 일단 이제 그 당시에는 도시 안에도 사회적 계층화, 양극화가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계층 간의 어떤 대립이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귀족이라고 하는 상층 시민들이 시정을 독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소외됐던 직무업에 종사한 하층 시민들이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때 뭐냐면 요가 뭐냐면 조합을 만들 권리와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근데 이게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고 나중에는 이제 그게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적인 대상공업자들이 다시 도시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을 시키냐면 메디친가의 권력을 위임을 시켜요. 그래서 메디친가가 권력을 계속 이어받게 되죠. 자, 하여튼 읽어보면 시용필 반란은 실패로 끝난 뒤에 벌어진 가두 지배 증사의 권력 투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메디친 가문은 이후 몇 차례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시위에서 추방되기도 하지만 이때 시위에서 추방된 게 뭐냐면 사보나를 논란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이상주의자고 신비주의자를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교회 성직자일 거예요. 이 사람이 신정 정치를 제창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메디친가를 쫓아내고 그 뭐냐면 신정 정치 입각 개혁을 추구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 샤를 8세 이탈리아 전쟁이라 하는 과정에서 샤를 8세 공격해오거든요. 필렌체를 그 과정에서 이제 추방된 후 메디친가가 다시 집권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뭐냐면 필렌체와 토스카나 평원 일대를 합쳐서 어 제가 토스카나 공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토스카나 공화국이죠. 공국은 아니고 예. 토스카나 공화국 이름을 바뀌어서 통치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사보는 놀라 이 사람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끈질기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필렌체 공화주의 정통을 서서히 고사시켜 나갔다. 자, 그래서 난립하는 군소 도시 국가를 다스렸던 이탈리아 통치자들을 시노레라고 해요. 이때 이제
그 메디친가 외에도 그 당시 밀라노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밀라노 도시국가는 스포자 같은 국가들 가문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시노네라는 어떤 그 이탈리아 통치자에 속하겠죠. 전제 군주정에 군주제에 이제 속하는데, 이들은 이제 서로 간의 치열한 경쟁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정치적 책략과 건물 손수에 의존할 수밖에 많은데, 이거는 이탈리아 혼란 정치 상황을 반영해서 이때 군주론에 반영되죠. 군주론에. 그래서 보통 군주론에서 이제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 군주상들이 그 뭐냐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 이탈리아의 전제 군주상을 바탕으로 했던 거야. 자, 그래갖고 이제 이 대표적인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소설책의 소재도 다뤘던 사람인데, 교황령에서 전제 군주제 역할을 했던 최전하는 사람이 글씨가 잘 안 써지거든요. 예. 차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자르 보루지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자르 보루지아. 이 사람의 어떤 걸 역할 모델을 했던 거야. 이 사람도 이제 마키아벨림의 군주에 입각한 그 어떤 사람도 비슷한 군주상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할 모델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프랑스나 에스파냐, 독일처럼 한 명이 집거나 강력한 군주국가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도시국가로 분열되다 보니까 계속 그 외부에 침해받거든요. 뭐 독일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탈리아, 프랑스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군주를 통해서 그 뭐냐면 하나 통일국가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르네상스 최고 이론가인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지도자의 통치를 옹호하면서 정치를 종교와 도덕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켰어.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정치가로 뛰어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냐면 종교적으로 뭐냐면 별로 좋지 못한 판단을 받는 사람이라도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요즘 많이 느끼죠. 개인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유능한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유능한 거는. 자, 그래서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모든 정치적 도덕률을 폐기하자는 건 아니고, 어, 그는 이후 근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된 국가 이성의 이념이나 공화주의 같은 중요한 정치 이념 후세에 물려줬다. 자, 그래서 정치적 도덕률을 다 폐기하는 게 아니라 지킬 건 좀 지키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적인 어떤 도덕을 가지고 정치 도덕을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내세운 게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국가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이 아니죠. 그 자체로서 그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 권력이 법, 도덕, 종교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은 국가 이성인데, 자, 이거는 나중에 절대주의 시대 때 큰 영향을 주죠. 이 국가 이성의 행사자를 누구로 봤죠? 예, 절대 군주로 봤죠. 그래서 절대 군주는 법이나 도덕, 종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에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대내적 가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전처럼 군사력만 유전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그만큼 이제 뛰어나고 권위를 가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명성이나 위신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주로 인문주의와 예술을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르네상스가 발달했던 것도 이런 군주들의 지원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카스틸리아노가 궁중인에서 교황을 갖추는 것이 용맹만큼 귀족을 특별하게 존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주장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 조류를 적절히 잘 표현한 것이다. 그 일례로 14세기 말에 필렌체에 비잔티움 제국의 학자들이 건너왔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서 신플라톤 철학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플라톤 연구에 집중되면서 후원을 하면서 그 당시 메디친가가 후원을 해줬죠.
플라톤 학회가 만들어졌죠. 그때 이제 그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었던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시모 메디치니 그 사람을 그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인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예. 참고 이 코시모 데 메디치는 일종 계몽군주로서 국부의 칭호를 받아요. 필렌체에서는. 예.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이제 후원으로서 미술 분야에도 빚을 받았는데 이 코시모 손자였던 로렌체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시된 이 사람은 이제 데 로렌초라고 또 불렸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시기 때 피렌체 번영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시인이나 문예 후원자를 많이 지원했어요. 예. 자, 15세기 후반에는 필렌체를 지배하면서 보티첼리와 미카엘조용 같은 당대 거장들을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의 최초의 미술 아카데미도 이제 성립하기도 했다. 자, 사실 이제 미술만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정수를 잘 보여준 문화도 없다. 자, 이탈리아인들은 인문주의와 예술의 발전을 참다운 문해 부흥의 두 가지 사를 생각했다. 실제 인문주의자들과 예술가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예술을 처음으로 지적 도덕적인 교양의 한 요소로 간주했던 잠봉인들이었고 인들도 다름 아닌 인문주의자였다. 그래서 그 자신이 건축가를 활용했던 인문주의였던 엘베르트는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하학과 문학 같은 지적 소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악과 뭐 미술, 문학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전 작품에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미술 작품에 반영될 수 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하는 해서 미술 작품 뛰어난 게 아니잖아. 그 속에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인생관도 담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겠죠. 그런 것들을 알려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술과 학문을 대등 그러면서 기하학이나 문학 같은 지적 소양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예술을 학문과 대등한 지로 끌어올린 것도 평가받는다. 비록 이 미술 작품의 주제들이 되게 아직까지 종교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 음. 자, 그건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북유럽 르네상스는 종교적 소재도 다르지만 주로 이제 대중도 많이 보기 때문에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일상생활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요층이 상층 부르주아라든지 그다음에 어, 전제군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적 소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기법이 발달됐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원근법이나 명암법 같은 것들을 기법을 이제 했고요. 특히 그 중세 시대 때는 종교적 소재를 다루어도 육체미 같은 걸 드러내지 못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비너스 탄생이나 다비드 상 보면 인간의 육체미를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중세 예술가든 길드의 제약에 묶여있는 장인 내지 육체 노동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사람이야. 근데 르네상스 초기만 하더라도 어, 대부분 미술가들은 후원자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을 갈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재능 있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이제 미술가 중에 3대 거장이 난 조각가 중에 3대 거장이 있죠. 이스푼,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자의식이 강하고 독자적인 그 창작 활동을 나가는 자연 고향인의 위치를 누릴 수 있다. 이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작품 세계를 구상하고 독자적인 창조적인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죠. 그림과 함께 보도했다 인문학 이런 것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자적인 어떤 작품을 낳게 되는 배경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잘 팔릴 수 있어. 그림을 주어줘도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냐. 근데 그것을 예전에 그 미술만 그린 사람은 설명 못 하는데 미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군주 앞에 가서 또는 자기 후원자 앞에서 이 그림이 어떻다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면서 그림이 오히려 더 고가로 팔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예.
자, 이렇듯 예술가들의 독립성이 강화된 것은 이탈리아 도시의 부유한 시민계층이나 곳곳에 산재한 궁중을 중심한 예술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르네상스 후기에 들어가면 피렌체를 대신해서 교황청이 로마의 예술 중심지로 부상되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설계된 거대한 돔으로 유명한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진 건데, 요것도 유명한 게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외에도 또 뭘로 유명하냐면 면제부로 유명해. 면제부. 그 독일의 면제부 판매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했던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종교개혁과 연결되죠. 루테 종교개혁과 연결되는데, 이런 측면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북서유럽의 르네상스 보죠. 중세적이고 봉건적 정통이 더 강하게 살아남았던 북서유럽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영향을 받아서 르네상스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학자들은 대개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망명한 사람이 많아요. 북유럽 쪽으로. 자,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공부한 사람이 많았고,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한 고전 문화나 저작들을 할판 인쇄술 발전 덕분에 손쉽게 알프스 이북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죠. 이 할판 인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그 당시 르네상스도 작품도 소개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특히 종교개혁 같은 것들은 이제 큰 역할을 해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15세기 말에 프랑스의 반려 왕조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에 통치했던 합스부르크가 이탈리아 세력을 확장해서 일으킨 이탈리아 전쟁이 있어요. 이탈리아 패권을 둘러싸고, 자, 이때 이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르네상스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북유럽 르네상스에 싹트게 되는데, 이 북유럽 르네상스는 단순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뿌리를 뒀다고 해서 단순히 복제판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로 발전이 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북서유럽의 각국의 상황이 이탈리아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특히 북서유럽, 6대 북서유럽이라는 거는 주로 독일,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주로 프랑스 뭐 그런 지역이에요. 넓게 보면 스페인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스페인 뭐 영국까지. 자, 그래서 이들은 고전적 인문주의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어. 예. 무엇보다 북서유럽 인문주의자는 원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들이 그 인문주의자 슬로건이죠.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동의해. 근데 요때 원전의 의미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대개 보면 이제 그 예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원전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작가들이 원전이었죠. 근데 이 북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원전은 요게 아니라 성경이야, 성경. 그러면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죠. 라틴어로 출판한 불가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라틴어의 불가타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왜곡이 많을 수 있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종전의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원조로 돌아가자는 거야. 참고로 여기 있지만,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죠. 구약 성경은 15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이제 뭐냐면 있어요. 이건 15여가 나중에 그리스어 번역된 거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구약 성경 15여를 그리스어 번역된 것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원래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했죠. 이 그리스어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 그래서 만들어진 그 성경이 그 불가타 성경이죠. 이 불가타는 주로 교회에서 번역된 거예요. 교황청에서. 그래서 불가타 성경은 그 중세의 서방의 교회의 표준 성경으로 자리 잡는데, 문제는 이게 교회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의역이 많아요. 의역.
자기식대로 번역이 많아. 원전에도 없는 내용을 의역을 해갖고 갖다 붙이고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 의역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행사하죠.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려면 일단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죠. 성경의 원전에 그대로 있는지 불가타 비교를 해봤고, 그래갖고 그 불가타의 어떤 문제점 이걸 또 비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자, 다시 말해서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전하였던 고전 연구 역사 문화학적 비판 방식을 어디에 적용했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원전에 적용하죠. 그래서 종전의 라틴어 성경판인 불가타 성경에 적용하면서 이걸 고대 그리스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15여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적혀있는 신약 성경을 대비하면서 보기 시작해.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겠어? 그리스와 15여를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스의 15여를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 원전 연구 관심을 돌렸던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와 이탈리아 인문주의의 차이점이고요. 원전 복귀가 다르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인데 차이점이 이게 첫 번째고, 자,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 정신의 복귀를 촉구함으로써 당대 종교와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심미적이고 문예지향적인 측면 강한 이탈리아 르네상스 방면에 사회 비판적 종교 개혁적인 지향적인 이런 것들 보게 돼요. 물론 이때 이제 종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교회의 틀 안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유 유럽에 출현한 이런 독특한 성격 인문주의자를 뭐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독교 인문주의, 그 다음에 성경 인문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는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자도 이제 그 뭐냐면 얘기한 사람을 두 명을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와 영국 토머스 모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소개할 때 그 다 쉽고요. 자, 기독교 인문주의 대표하는 학자로 네덜란드 출신 에라스무스를 줄 수 있다. 그는 우신 예찰을 통해서 타고난 풍자설 통해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권력 교회와 성직자를 통렬히 비판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이건 나왔죠. 라틴어 번역과 주석을 갖춘 그리스판 신약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신약성경 원본이 그리스판이죠. 그래서 그리스어판을 이제 원본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라틴어 번역과 주석을 달았어요. 예, 여기가 원전이고 이게 그리스 원본이고 여기가 라틴어 주석이야. 주석과 번역이야. 그래서 예전에 불가타의 어떤 그 성경책이 의혹이라는 걸 밝혔죠. 그래서 후에 종교개혁하는 사람도 있죠. 종교개혁 사람들이 자고 성경책을 발행을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 그리스어와 시브리어를 능통해 갖고 번역한 건 아니고요. 대개 보면 요 에라스무스의 그 신약 성경 있죠. 이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라틴어 성경판을 중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타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 이 라틴어 주석 있죠.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직역한 것을 다시 자국어 번역한 거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루터죠, 루터. 네, 루터도 이제 신약성경 번역할 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가타가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 라틴어 주석판을 준역해 갖고 다시 번역을 한 거다. 자, 그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폐해를 호독하게 비판하기 했지만 로마 카톨릭에 대체한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적으로 개혁한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 면모를 봤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루터가 좀 대립적이죠. 루터도 원래는 에라스무스의 큰 영향을 받았어요. 서로 간에 이제 호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논쟁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자유의지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유의지 논쟁. 자, 이 자유의지 논쟁은 제가 전에 예전에 강의 시간 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읽고 이제 할게요. 되게 이제 에라스문 여존론, 루트는 노예의지론,
해가지고 자유주의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영국의 대법관을 영위했던 토마스 모어는 당대 정치적, 사회적 병폐를 또렷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인문주의자였다. 그래서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한 영국의 사회적 문제, 특히 이제 이때 제1차 인클루즈 운동이 있었죠. 그 영국의 여러 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생산물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이상을 모색함으로써 공상적 사회주의 이념을 제시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각국의 소고 문학이 작품이 반영돼요. 소고는 그 당시 쓴 토속어야. 토속어. 라틴어가 아니라. 그럼 프랑스는 불어, 뭐 영국에서는 영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소고 문학 작품은 중세의 토착적 전통을 상당히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있었던 중세 특징을 고전 고대로부터 유래한 주제, 형식과 결합된 데서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중세적 요소와 그 다음에 고전 고대적 어떤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그 형식과 같은 인문주의가 결합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드는 게 라브레스는 프랑스 사람인데 가롤 강티아와 팡타그루엔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게 교육개혁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그 나타난 고대의 모범에 대한 존경과 스쿨러 학문에 대한 격려는 인문주의 영향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 헬립은 여러 시국 작품 중에서 고전 고대의 역사와 신화미 언어적 기법을 자유자재했죠. 그래서 이는 인문주의가 영국 문화의 핵심 부분의 하나가 되었다. 헬리비스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쓰는 이제 문학 작품 통해서 영국의 어떤 표준어, 영어의 표준어가 형성됐다고 그러죠. 그 소고 문화 같은 게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국민 문학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부의 가다감티의 팡타그루에 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옹테뉴의 수상록도 있죠. 셰익스피어 같은 헨리 외에도 오데도 맷버드 뭐 로미오 줄리엣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르반테스 같은 거 있죠. 중세 어떤 그 기사의 몰락을 그린 돈키호테라는 작품 있죠. 세르반테스의.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약간 그 북유럽 르네상스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서계 내용을 서로 이제 결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일단 서계를 기본으로 깔고 이렇게 보셔야 돼. 서계를 기본으로 깔고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이제 서강제에서 보충해 갖고 봐야 된다는 거 이게 꼭 보시면 되고 서강제만 공부했다고 서계 놓치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부분을 할게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